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들이 존재하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몇 년 전 내가 살던 시골 마을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항상 전설처럼 내려오는 괴담이 하나 있었다. 그 괴담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저택은 몇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는 것을 피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한밤중에 그 집에서 나오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택의 원래 소유자는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실종되었고 그 후로 몇몇 사람들이 저택에 살기 위해 들어왔다가 원인 모를 사고로 모두 떠났다고 했다. 주민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었고 그 뒤로 그곳을 찾는 이는 없었다. 나는 평소에 공포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늘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나와 친구 몇 명과 함께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손전등과 스마트폰을 챙겨 그 저택을 찾아 나섰다. 달빛 아래의 저택은 더욱 음산했고 오래된 목재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려고 했으나 한 구석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저택 내부는 엄청나게 낡고 황폐해져 있었다. 먼지로 덮인 가구와 바닥, 벽지에서 벗겨진 곳들, 금이 간 거울 등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때였다. 2층에서 뭔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으나 서로를 다독이며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 올라가자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방 한가운데에는 예전 집주인으로 보이는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잊지 말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다.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급하게 방에서 나와 복도를 확인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용기가 없어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날 저녁 이후로 마을에서는 다시 그 저택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다른 주민들도 밤마다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그 집 근처에서 이유 모를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했다. 결국 그 저택은 마을 공무원에 의해 철거되기로 결정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가끔 그 저택을 떠올리곤 했다. 그 장소에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저주받은 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경험은 내게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날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소름이 돋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묻곤 했다. 정말 그 집에 뭐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나는 대답하곤 했다.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 집은 뭔가 달랐어. 그렇게 그 저택은 전설이 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오래된 저택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가끔 찾아오는 그날의 섬뜩한 기억이 과연 꿈이었는지 실화였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폐가 체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폐가 체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폐가에 대한 소문을 접하고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이 폐가는 1990년대에 갑자기 주인 가족이 사라진 후로 방치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창문에 이상한 형체가 나타난다고들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쯤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고 주변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은 상당히 낡았고 야외에서부터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챙기고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우리는 1층 거실부터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잡지가 흩어져 있었고 살림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민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기 귀신 있는 거 아냐? 라며 웃어넘겼지만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렇게 1층을 돌아다니다가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계단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2층에는 침실과 욕실이 있었습니다. 침실은 한결같이 버려진 침구들이 놓여 있었고 이상하게도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이상해라는 소리를 남기고 우리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낡은 세면대와 깨진 거울, 그리고 바닥에 미처 치우지 못한 듯한 물때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욕조였습니다. 욕조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아주 최근에 채워진 듯한 깨끗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에서는 한기가 느껴졌고 마치 누군가 곧 돌아와서 이곳을 사용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소리 없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누군가 장난치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우리는 소리를 향해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실 쪽에서 황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 기세에 놀라 우리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이 창문을 열기에는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포에 찔린 우리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층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 똑.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더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최대한 빨리 그 집을 빠져나오고 차에 타서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폐가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그 많은 공포 이야기가 허황되게 들렸지만 그곳에서 겪은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공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하곤 합니다. 그날 밤 우리가 만난 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는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되고 낡은 폐가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수십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을 멀리했으며 밤이 되면 집 근처를 지나는 것조차 꺼려했다. 그 집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한데 가장 유명한 것은 한 가족이 그곳에 살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가족의 부모는 자녀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아이의 상상력으로 치부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소리는 더 빈번하고 강렬해졌고 결국 가족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호기심 많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 4명은 여름 방학을 맞아 마을을 방문했다. 그들은 그 집을 직접 탐험해 보기로 했다. 호기심과 모험심에 불타서 그들은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날 밤 플래시라이트 몇 개를 챙겨 들고 폐가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집의 외관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에 한기마저 느꼈다. 하지만 이내 긴장을 풀고 안으로 들어간다. 거실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천장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낡은 사진 몇 장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이 그들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다. 학생들은 각자 다른 방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중 한 명인 민수는 2층에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고 해진 안락의자가 가운데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민수가 그 문양을 가까이 들여다보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문이 쾅 닫히며 그를 놀라게 했다. 다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리쳤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때 미세하게 귓가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더니 누군가 그의 이름을 속삭이며 부르고 있었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몸이 얼어붙은 기분이었다. 한편 아래층에서는 친구들이 민수가 보이지 않자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계단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아무 문제 없이 올라왔던 계단이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들 중 용기를 내어 앞장선 지수는 방금 전 닫힌 문을 발견하고 손잡이를 돌렸다. 다행히 이번엔 문이 열렸고 그들은 민수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저 멍한 눈빛으로 안락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릴 뿐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들으니 그는 계속해서 나가야 해. 여긴 위험해.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민수를 일으켜 세우고 집을 나가려 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가는 길은 끝없는 복도로 변해 있었다. 분명히 눈앞에 있던 현관문이 사라지고 없다. 그들은 이제 이곳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자 공간 감각마저 사라졌고 공포는 극에 달했다. 한 명의 친구가 나머지를 이끌어 창문을 깨고 탈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창문조차도 이상하게도 내부와 외부를 분리한 채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들이 미로 같은 집 안을 헤매는 동안 텅 빈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뒤따랐다. 마치 그들이 가는 길을 누군가 뒤쫓는 듯한 기분이었다. 한 친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어린 소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소녀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같이 놀자. 소녀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고 그 순간 그들은 집 전체가 이 소녀에게 조종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소녀가 한 발 한 발 다가올 때마다 집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급히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던 끝에 그들은 마침내 대문을 찾았다. 어떻게든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대문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 앞에서 서서히 열린 것이다. 그들은 밖으로 달려나갔고 그 순간 맞닥뜨린 것은 몽롱한 새벽의 공기와 조용한 마을의 풍경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체험을 마치 꿈처럼 여겼지만 그날의 일은 그들의 정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주제를 피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집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었고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그 소녀는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후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집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다음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